일란성 쌍둥이 형 도윤이 다친 동생 선우로 위장해 학교에 잠입합니다. 조직의 차가운 칼이었던 도윤은 완벽하게 내성적인 동생 연기를 하며 괴롭힘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진짜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금강고등학교의 이른 아침은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교문을 통과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는 말이죠. 오전 7시 30분 첫 번째 비명이 학교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누구 좀 도와줘. 계단 아래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학생을 발견한 것은 1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이선우였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3학년 학생이었어요.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계단 바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선우는 의식을 잃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15분이 걸렸어요. 그 사이 교사들과 학생들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선우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는 추측만이 오갔을 뿐이죠. 병원 응급실에서 선우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뇌진탕과 함께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었고 특히 등과 옆구리에 난 상처들은 단순한 낙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죠. 백현도, 선우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린 이름이었습니다. 간병하던 어머니는 그 이름을 또렷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뇌진탕 환자가 종종 헛소리를 한다며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경찰의 조사는 형식적이었어요.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CCTV도 그 구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몇몇 학생들이 평소 선우를 괴롭히던 아이들이 있다고 귀띔했지만 구체적인 증언을 하려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우는 워낙 조용한 애라서요. 친구도 별로 없고 담임교사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죠. 며칠이 지나도 사건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사그라들었어요. 학교는 다시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되찾았고 선우의 빈자리만이 그날의 일을 상기시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건이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란성 쌍둥이 형이 있다는 것이죠. 이름은 이도윤, 선우보다 17분 먼저 태어난 형이었어요. 하지만 두 형제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선우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지만 도윤은 정반대였어요. 16살에 집을 나간 뒤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조직에서 차가운 칼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죠. 도윤이 동생의 사고 소식을 들은 것은 사건 발생 3일 후였어요.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도윤아, 선우가 많이 다쳤어. 병원에 와볼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윤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도윤이었지만 동생 이야기만큼은 달랐어요. 병원에 도착한 도윤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선우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선우의 상처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 선우의 눈빛에서 읽히는 두려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누가 그랬어?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었죠. 형, 그냥 넘어진 거야. 정말로.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동생이 거짓말을 할 때의 습관을 말입니다. 왼쪽 눈가가 살짝 떨리는 그 작은 신호를요. 그날 밤 도윤은 선우의 학교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금강고등학교의 내부 구조부터 주요 인물들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선우가 의식을 잃은 채 중얼거렸다는 백현도라는 이름에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백현도는 금강고 3학년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어요. 아버지가 지역 유지이자 학교 이사였고 그 덕분에 교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지만 그보다는 은밀한 괴롭힘의 주동자로 더 유명했죠. 복수가 아니야. 도윤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조직에서 배운 것은 복수가 아닌 정의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도윤이 추구하는 가치였죠. 계획은 간단했어요. 선우로 위장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부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거죠. 도윤은 이미 위조 서류를 준비했고 선우의 담임교사에게는 선우가 회복되어 복학한다고 연락까지 해놓았어요. 기다려, 선우야. 형이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도윤의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교복을 준비해 놓았고 내일부터 시작될 위장 잠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월요일 아침 금강고등학교에 이선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윤이었죠. 완벽하게 동생의 모습을 흉내낸 그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선우야, 괜찮아? 많이 아팠다며? 반 친구들이 하나둘 다가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도윤은 선우의 평소 말투와 행동을 완벽하게 재현하며 대답했어요. 조용하고 수줍은 미소, 고개를 살짝 숙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첫 번째 목표는 백현도와 그의 무리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쉬는 시간, 도윤은 조용히 교실 뒤편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백현도는 교실 앞쪽에서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야, 선우 왔네. 어디 아팠나? 백현도가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비웃음과 위협이 동시에 느껴지는 톤이었죠. 네, 괜찮습니다. 도윤은 선우처럼 대답했지만 내심으로는 백현도의 모든 것을 기억해두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은 선우의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정세라에게 접근했어요. 세라는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라야. 선우야. 정말 괜찮아? 병원에서 깨어났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세라의 눈에는 진짜 걱정이 가득했어요. 도윤은 이 아이만큼은 진짜로 선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세라야, 혹시 내가 다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사실 말이야. 세라는 주변을 살펴본 뒤 목소리를 낮췄어요. 현도랑 하윤이가 너를 자꾸 괴롭히더라. 특히 지난주에는 화장실에서 뭘 했는데? 돈을 달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거절하니까 밀치고 그랬다고 하던데. 하지만 선우야, 나는 증언할 수 없어. 무서워. 세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도 피해자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 수업 시간, 도윤은 백현도의 행동 패턴을 계속 관찰했어요. 백현도는 교사가 없을 때마다
특정 학생들을 지목해서 심부름을 시키거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동조자 역할을 하는 것이 진하윤이었어요. 하윤은 백현도의 오른팔 같은 존재였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증거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방과 후 도윤은 선우의 사물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협박 편지와 함께 찢어진 과제물들이 들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괴롭힘이었다는 증거였죠. 이제 시작이야. 도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미 휴대폰에 몰래 녹음 기능을 켜놓았고 작은 카메라도 준비해 두었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병원에 들러 선우를 만났어요. 어땠어, 형? 예상했던 대로야. 하지만 생각보다 더 조직적이고 악질적이더라. 선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도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야. 도윤이 학교에 잠입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백현도가 도윤에게 접근했어요. 야, 선우. 옥상으로 좀 올라와. 그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백현도를 따라갔어요. 진아윤과 몇 명의 다른 학생들도 함께였죠. 옥상에 올라가자 백현도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평소 교실에서 보여주던 모범생의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너 진짜 죽고 싶냐? 병원에서 뭔 소리 했는지 다 들었어. 백현도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선우처럼 움츠러드는 척하면서도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은밀히 눌렀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럼 백현도가 뭐야? 의사가 들었다며 내가 내 이름 불렀다고. 순간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자백이나 다름없었어요. 백현도가 선우를 계단에서 밀어뜨린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죠. 현도야, 너무 크게 말하지 마. 누가 들어? 하윤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윤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걱정할 것 없어. 어차피 이 새끼는 아무한테도 말 못해. 그렇지, 선우야? 백현도가 도윤의 어깨를 세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했어요. 조직에서 단련된 몸은 자동으로 반격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선우의 연기를 계속해야 했거든요. 응, 아무 말 안 할게. 그래, 착하네. 그런데 말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 보상을 해줘야지. 백현도가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돈을 달라는 신호였어요. 나 돈 없어. 없다고? 그럼 내일까지 10만 원 가져와. 못 가져오면 또 계단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이번에는 직접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도윤은 모든 것을 녹음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죠. 알겠어. 도윤이 고개를 숙이자 백현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착하네. 그럼 내일 이 시간 여기서 보자. 옥상에서 내려온 도윤은 즉시 화장실로 향했어요.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백현도가 또 계단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라고 말한 부분은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하지만 도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영상 증거 없이는 단순히 말다툼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방과 후 도윤은 전자상가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다음날 만남을 위한 준비였어요.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할 계획이었죠. 그날 밤 도윤은 선우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내일이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야. 형, 위험하지 않을까? 괜히 더 큰 일이 날 수도. 선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걱정 마. 모든 걸 계획대로 진행할 거야. 다음 날 점심시간, 도윤은 가슴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백현도와 하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 가져왔나? 응력이. 도윤은 미리 준비한 돈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백현도가 돈을 세는 동안 모든 것이 영상에 담기고 있었어요. 좋아. 그런데 말이야, 앞으로도 매달 이만큼 가져와야 해. 입 다물고 사는 게 값이 있어야지. 완벽한 협박과 갈취의 증거였습니다. 도윤은 내심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잠시 외출한 사이 누군가 그의 방에 침입한 것이었어요. 녹음 파일과 영상이 저장된 휴대폰과 카메라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젠장.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차분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증거는 따로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로 향했습니다. 백현도 일당이 자신의 방에 침입해 증거를 훔쳐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수순이었죠. 야, 선우. 복도에서 백현도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 있었어요. 어젯밤 잘 잤어? 백현도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선우의 모습을 유지하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잘 잤어. 그래. 그럼 다행이네. 혹시 뭔가 잃어버린 건 없고? 이번에는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백현도는 자신들이 증거를 없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건 없는 것 같은데. 도윤의 침착한 반응에 백현도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더 큰 반응을 기대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백현도는 도윤을 다시 옥상으로 불렀어요. 이번에는 진아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더 많이 데려왔습니다. 선우야, 너 정말 순진하구나. 혹시 우리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백현도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윤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내 거 맞지? 어젯밤에 주웠거든. 완전히 거짓말이었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적어도 백현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 안에 있던 녹음 파일들. 정말 재미있더라. 백현도가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확실히 해두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증거도 없고 누가 내 말을 믿겠어? 그 순간 도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선우의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 도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선우의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뭐라고? 백현도가 당황했습니다. 눈앞의 선우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았어? 도윤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 죽고 싶냐? 병원에서 뭔 소리 했는지 다 들었어. 백현도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옥상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경악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어젯밤 가져간 건 가짜야. 진짜 증거는 따로 보관해 두었거든. 도윤은 계속해서 다른 파일들도 재생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장면, 협박하는 장면,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이번에는 영상이었습니다. 백현도가 돈을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어?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직에서 차가운 칼이라 불리던 그 눈빛이었어요. 너희가 내 동생을 괴롭힌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해뒀어. 그리고 너희가 내 방에 침입한 것도 물론 증거가 있지. 도윤은 또 다른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침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었어요. 집에 CCTV를 설치해놨거든. 고마워. 덕분에 불법 침입 증거까지 확보했어. 백현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선택해. 스스로 자백할 거야?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걸 경찰과 학교에 제출할까? 도윤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최후 통첩이었어요.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합성이라고. 백현도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럼 내일 오전 9시에 교장실에서 만나자. 그때까지 생각해봐. 도윤은 차분하게 말하며 옥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백현도와 하윤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금강고등학교 교장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장을 비롯해 담임교사, 그리고 백현도의 아버지까지 참석한 자리였어요. 백현도와 진아유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도윤은 여전히 선우로 위장한 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선우 학생, 어제 말한 증거라는 게 정말 있는 거겠지? 교장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백현도의 아버지가 학교 이사라는 사실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었죠. 네, 있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이건 명백한 모함이야. 백현도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소 학교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우리 현도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증거라고 해봤자 조작된 거 아니야? 하지만 도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먼저 음성 녹음부터 들어보시죠. 교장실에 백현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 진짜 죽고 싶냐? 병원에서 뭔 소리 했는지 다 들었어. 이건 백현도의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분명히 자신의 아들 목소리였거든요. 계속 들어보시죠. 도윤은 차례대로 파일들을 재생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장면, 협박하는 장면, 그리고 갈취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건 합성이야. 요즘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백현도가 발악적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합성인가요? 도윤이 영상을 재생했어요. 옥상에서 백현도가 돈을 받고 협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얼굴까지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제 방에 침입한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CCTV 영상이었어요. 백현도와 하윤이 도윤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뒤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교장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현도야, 이게 정말이냐? 백현도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빠, 저는 백현도가 입을 열려던 그 순간 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진짜 선우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온 것이었어요. 선우가 2명이야? 담임교사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혼란에 빠졌어요. 안녕하세요. 진짜 선우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채로 모든 사람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선우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건 제 쌍둥이 형, 이도윤이에요. 순간 교장실이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선우에게 쌍둥이 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형이 대신 학교에 다니면서 진실을 밝혀준 거예요. 선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우가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밀렸습니다. 교장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백현도가 저를 계단에서 밀었어요. 돈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없다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밀었습니다. 선우의 증언은 담담했지만 강력했어요. 피해자 본인의 직접 증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어요. 돈을 빼앗기고 때리고 협박받았습니다. 이제 도윤이 나섰어요. 선우의 가면을 완전히 벗고 본 모습을 드러낸 채로 말입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러 왔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정의로웠습니다. 제 동생이 당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백현도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진아윤도 마찬가지였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백현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백현도의 자백 이후 교장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현도의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교장과 담임교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어요. 현도야, 정말 그런 일들을 했던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백현도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백현도가 무릎을 꿇으며 선우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도윤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폭행, 갈취, 지속적인 괴롭힘, 그리고 주거침입까지.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교장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학생들 간의 문제니까 학교 선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강인함이었어요. 저는 이 일이 제대로 처리되기를 원해요. 다른 학생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도윤이 태블릿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백현도와 진아윤이 괴롭힌 건 우리만이 아닙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요. 화면에는 백현도 일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다른 학생들의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도윤이 며칠간 몰래 촬영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집단 괴롭힘으로 봐야죠. 단순한 학교 내 문제가 아닙니다. 백현도의 아버지가 머리를 감쌌어요. 자신의 영향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저희는 이 문제를 경찰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선우의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잠깐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백현도의 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해요. 그 순간 진아윤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도 자백하겠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현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도 같이 했습니다.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고 모든 걸 계획한 것도 저예요. 예상치 못한 자백이었습니다. 하윤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선우뿐만 아니라 다른 후배들도 괴롭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교장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두 가해자가 모두 자백한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처벌에 대해 논의해보죠. 다음 주 학교에서는 긴급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증거와 자백을 검토한 결과 백현도는 즉시 전학 조치되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결국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죠. 진아유는 1년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상담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백현도의 아버지는 학교 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 학생들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학교 시스템이었습니다. 괴롭힘 신고센터가 설치되었고 정세라가 학생 상담사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녀는 평소 다른 학생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세라야, 고마워. 선우가 세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설득해 증언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 세라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한편 도윤은 조직과 완전히 결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생을 위해 시작한 일이 자신의 인생도 바꿔놓은 것이었어요. 형, 정말 괜찮을까? 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도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정상적인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조직에서의 과거는 이제 진짜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형, 정말 고마워. 혼자였다면 절대 못 해냈을 거야. 우리는 형제잖아. 당연한 일이지. 도윤의 미소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우의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따뜻한 5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금강고등학교 앞 벚꽃나무들이 만개한 가운데 두 형제는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형, 오늘도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 휠체어에서 내린 선우가 목발을 짚으며 말했어요. 재활치료 덕분에 이제는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이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당연하지. 매일 마중 나가는 게 내 일과야.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전 차갑고 무서웠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었죠. 검정고시에 합격한 도윤은 현재 야간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수업을 듣는 바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세라는 어때? 상담사 일이 힘들지 않아?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세라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또래 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서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놀랐어.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달리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말이야, 형.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인데? 하윤이가 편지를 보냈어. 사회봉사를 마치고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진아유는 사건 이후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가끔 선우에게 안부 편지를 보내곤 했죠. 그래, 다행이네. 도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복수보다 정의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백현도는 어떻고? 걔는 아직 연락이 없어. 하지만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 백현도는 사건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결국 홈스쿨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죠. 학교 앞에 도착하자 정세라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우야, 도윤 오빠. 세라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가 되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녀는 언제나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상담 예약이 5건이나 있어. 요즘 부쩍 늘었어. 그만큼 학교가 변하고 있다는 거겠지. 도윤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금강고등학교는 많이 달라졌어요. 괴롭힘 신고센터가 활성화되면서 비슷한 사건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맞아. 예전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선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윤은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어요. 사장님은 도윤의 사정을 알고 있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도윤아, 오늘도 수고해. 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윤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 대학교 강의실에서 도윤은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법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교수의 질문에 도윤은 손을 들었습니다. 정의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이네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의 진심이 전해졌던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조직의 문신을 지우고 새로 새긴 정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작지만 또렷한 그 글자는 도윤의 새로운 다짐을 상징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선우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형, 어서 와. 오늘 하루는 어땠어? 좋았어. 너는? 나도 좋았어. 오늘 담임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다른 학생들 도와주는 거 보고. 선우는 이제 학급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죠. 자랑스럽다, 선우야. 형 덕분이야. 형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거야.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처럼 두 형제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는 계속된다. 도윤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